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는 루이자 메이 올콧이 다른 이름으로 쓴 고딕 소설인데요. 루이자 메이 올콧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작은 아씨들의 작가로 유명한데요. 따뜻한 자매 이야기, 도덕과 성장의 서사. 하지만 그녀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이름으로는 욕망, 속임수, 권력, 그리고 파멸을 다루는 이야기들을 썼는데요. 이미 제 채널에서 어둠 속의 속삭임 이 작품을 통해서 루이자의 어두운 세계를 한번 스쳐 지나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량해 보이는 얼굴을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계산이고, 연민처럼 보이지만 전략이며,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끝내 모든 것을 손에 쥐는 인물. 한 여자가 쓰고, 한 여자가 연기하고, 한 여자가 파괴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장) 진 뮤어. 왔니? 아니에요, 엄마. 아직이에요. 어서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구나. 생각만 하면 마음이 들뜨면서도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어. 벨라, 등 뒤에 쿠션 좀 받쳐주렴. 신경질적이고 늘 투덜대던 코번틀이 부인은 초조한 듯 한숨을 쉬며 안락의자에 몸을 맡겼다. 마치 큰 희생이라도 치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곁에서 예쁜 딸은 다정하게 어머니를 살폈다. 저 두 사람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루시아? 소파에 느긋하게 기대어 있던 평소의 도도함 대신 드물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젊은 남자가 자수에 몰두하고 있는 사촌 루시아에게 물었다. 새로 오는 가정교사 미호양 이야기야. 궁금해? 아니, 됐어. 난 가정교사라는 부류 자체가 영 싫거든. 여동생이 하나뿐이었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웠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덕분에 가정교사라는 존재를 지금껏 겪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그럼 이젠 어떻게 할 건데? 루시아가 물었다. 그 여자가 있는 동안엔 집을 비우지. 말도 안 돼. 게으르잖아, 제럴드 형은. 창가 쪽 움푹 들어간 자리에서 개들을 어르던 더 젊고 활기찬 남자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사흘만 두고 보지 뭐. 견딜만 하면 그냥 있고, 역시나 지루한 사람이면 어디든 떠날 거야. 어디든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곳으로. 얘들아, 그런 우울한 말은 제발 그만하렴. 낯선 사람이 오는 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려워. 하지만 벨라는 돌봄을 받아야 해. 그래서 이 여자를 들이기로 마음을 다잡았고 오늘 밤 이후로는 루시아가 관리를 맡아주겠다고 해주었지. 걱정 마세요, 엄마. 아마 괜찮은 분일 거예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오히려 있어줘서 다행이라고 느낄걸요. 요즘 이 집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시드니 부인 말로는 조용하고 재능 있고 상냥한 아가씨라고 했어요. 머물 곳이 필요했고 저 같은 둔한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해서라도 잘 대해주세요. 그래, 아가. 그렇게 해보마.
그런데 너무 늦는 거 아니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제럴드, 역에 마차 보내라고 말해두었니? 아, 깜빡했어요. 하지만 멀지도 않잖아요. 걸어와도 문제 없을 거예요. 나른한 대답이었다. 깜빡 잊은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런 거잖아. 정말 너무해.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길을 찾게 두다니. 얼마나 무례하다고 생각할까? 네드 오빠가 좀 나가봐. 이미 늦었어, 벨라. 기차는 진작 도착했을 거야.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꼭 챙길게요. 네드는 지금이 딱 길 가다 마주치는 여자라면 누구에게나 바보가 되기 쉬운 나이야. 루시아, 가정교사 좀 잘 지켜봐. 그 여자가 네드를 홀려버릴지도 모르니까. 제럴드는 빈정대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하지만 네드는 그 말을 들었고 유쾌한 웃음으로 받아쳤다. 형이 그런 식으로라도 바보 같은 짓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면 좋겠네. 본보기 하나만 제대로 보여줘. 그러면 나도 따라해줄게. 가정교사 말인데 그분은 여자잖아.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게다가 가난하고 낯선 사람이라면 조금 더 친절해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역시 착한 우리 네드 오빠. 우리가 가엾은 뮤어 양을 잘 살펴주자. 벨라는 그렇게 말하며 네드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발꿈치를 들어올려 마다할 수 없게 입술을 내밀었다. 붉은 입술을 살짝 내밀고 있었고 눈에는 여동생다운 다정함이 가득했다. 이젠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마음먹었는데 헛수고가 되는 건 딱 질색이거든. 시간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한 덕목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게 없는 것 같구나. 7시에 오겠다고 했는데 벌써 한참 지났잖아. 코번트리 부인은 짜증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더 불평할 틈도 없이 시계가 7시를 알렸고 초인종이 울렸다. 왔어요. 벨라가 외치며 막 문 쪽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루시아가 단호하게 말리며 말했다. 여기 있어, 벨라. 찾아오는 건 그녀 쪽이지. 네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뮤어 양이 도착했다는 하인의 말과 함께 검은 옷을 입은 작은 한 여인이 문간에 섰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정교사는 충분히 들러볼 수 있었고 또 충분히 시선을 받았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집안 사람들을 향해 예리한 시선을 한 번 던졌고 그 눈빛은 묘한 인상을 남겼다. 곧 눈을 내리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안으로 들어왔다. 에드워드는 앞으로 나와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솔직한 호의로 그녀를 맞았다. 어머니, 기다리시던 분이 오셨네요. 뮤어 양, 역에 마중을 보내지 못한 무례를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차 문제에 착오가 있었고, 정확히 말하자면 마차를 보내기로 했던 사람이 너무 게을러서 잊어버렸습니다. 벨라, 이리 와. 괜찮습니다.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마중 나오실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교사는 눈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반갑습니다. 짐을 제가 받아드릴게요. 벨라는 다소 수줍게 말했다. 여전히 늘어져 있던 제럴드가 벽난로가의 사람들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고 루시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코번트리 부인은 다시 한번 그녀를 훑어본 뒤 말을 꺼냈다. 시간은 잘 지켰군요, 뮤어 양. 그 점은 마음에 들어요. 시드니 부인에게서 들었겠지만 나는 몸이 약해서요. 그래서 벨라의 수업은 이 집을 맡아보는 제 조카가 관리할 겁니다. 필요한 일은 모두 이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내 뜻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시드니 부인의 편지가 너무 짧아서 말이죠. 모든 걸 그 사람 판단에 맡겼거든요. 그러니 몇 가지 묻는 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인. 부드럽고 어딘가 쓸쓸한 목소리였다. 스코틀랜드 출신이라고 했죠? 네, 부인. 부모님은 살아계신가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 안 됐군요. 나이를 물어봐도 괜찮겠어요? 19입니다. 뮤어 양은 체념한 듯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 문답이 길어질 거라는 걸 이미 알아챈 모습이었다. 그렇게나 어리다니. 시드니 부인은 25쯤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지, 벨라? 아니에요, 엄마.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만 하셨어요.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불편하잖아요. 벨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뮤어 양이 고개를 들었다. 벨라를 향해 짧고 고마운 눈빛이 스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30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최대한 나이 들어 보이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수수한 검은 옷차림에 목에는 작은 은빛 십자가 하나뿐인 창백한 얼굴의 소녀를 보며 누구나 저도 모르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작고 마른 체구였고 혈색도 거의 없었다. 바랜 듯한 금발 머리카락, 회색 눈동자, 선이 또렷하지만 고르지 않은 얼굴은 어딘가 날카로우면서도 인상 깊었다. 가난이 그녀에게 분명한 흔적을 남긴 듯 했고 삶은 햇살보다 서리발을 더 많이 안겨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입가의 선 어딘가에는 분명한 강인함이 숨어 있었고 낮고 뚜렷한 목소리에는 명령과 애원이 묘하게 섞인 음색이 담겨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평범한 여자도 아니었다. 가느다란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얹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밝고 화사한 수많은 소녀들보다도 오히려 더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벨라는 단번에 마음이 끌려 자리를 조금 더 가까이 옮겼고 에드워드는 그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다시 걔들 곁으로 물러갔다.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군요. 코번트리 부인이 말을 이었다. 가정교사에 관해 들은 이야기 중 그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네, 부인. 병원을 나온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일을 시작해도 정말 괜찮겠어요?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내게 된다면 시골 공기가 곧 기운을 되찾게 해줄 겁니다. 음악과 프랑스어, 그림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죠? 네,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서 피아노를 한두 곡 연주해 보세요. 나는 손끝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땐 나도 꽤 잘 쳤답니다. 뮤여 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를 찾듯 둘러보다가 방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향했다. 제럴드와 루시아 곁을 지나쳤지만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벨라도 따라갔고 이내 모든 것을 잊은 채 감탄에 빠졌다. 뮤어 양의 연주는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었고 자신의 예술을 완전히 다룰 줄 아는 솜씨였다. 그 마력에 모두가 사로잡혔다. 늘어지기만 하던 제럴드도 몸을 바로 세워 귀를 기울였고 루시아는 바늘을 내려놓았으며 에드워드는 가늘고 흰 손가락이 날아다니듯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깃든 힘과 기교에 놀랐다. 노래도 해주세요. 화려한 서곡이 끝나자 벨라가 간절히 청했다. 뮤어 양은 아까와 다름없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윽고 작고 슬픈 스코틀랜드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너무도 달콤하고 또 너무도 슬퍼서 벨라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고 코번트리 부인은 손수건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음악이 끊겼다. 몸을 지탱하려 애써 보았지만 뮤어 양은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놀란 사람들 앞에 쓰러졌다. 얼굴은 눈처럼 하얗게 질렸고 몸은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에드워드는 재빨리 그녀를 안아올려 제럴드를 소파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눕혔다. 벨라는 그녀의 손을 문질렀고 어머니는 하녀를 부르기 위해 종을 울렸다. 루시아는 관자놀이에 물을 적셔주었고 제럴드는 보기 드문 민첩함으로 와인을 가져왔다. 이윽고 뮤어 양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마치 과거를 헤매는 사람처럼 부드럽고 예쁜 스코틀랜드 억양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로워요. 이걸 한 모금 마셔요. 그러면 좀 나아질 거예요. 코번트리 부인은 그 애처로운 말에 완전히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말했다. 그 낯선 목소리가 그녀를 다시 불러낸 듯했다. 뮤어 양은 몸을 일으켜 앉아 잠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사방을 둘러보다가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애처로운 표정과 어조로 말했다. 실례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걸은 데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에 급하다 보니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네요. 이제 괜찮아요. 노래를 마저 불러도 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리 와서 차 좀 들어요. 벨라는 연민과 미안함으로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첫 번째 장면을 아주 멋지게 해냈는걸? 제럴드가 사촌에게 낮게 속삭였다. 뮤어 양은 그들 앞에 서 있었고 겉으로는 코번트리 부인이 실신에 대해 늘어놓는 말을 듣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속삭임을 분명히 들었는지 그녀는 나해를 연상시키는 동작으로 고개를 돌려 어깨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회색이던 그녀의 눈동자는 그 순간 분노인지 자존심인지 아니면 도전인지 모를 강렬한 감정으로 검게 빛났다. 묘한 미소가 얼굴에 스쳤고 그녀는 또렷하고 꿰뚫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마지막 장면은 더 훌륭할 거예요. 코번트리 집안의 맏아들 제럴드는 감정이나 열정 같은 것을 좀처럼 느끼지 않는
차갑고 나른한 사람이었다. 기쁨이든 불쾌함이든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방금 뮤어 양의 눈빛과 목소리에 그는 처음 겪는 어떤 감각을 느꼈다. 정의할 수 없지만 분명히 강한 감정이었다. 그는 얼굴이 붉어졌고 난생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루시아는 그걸 보았다. 그리고 즉시 뮤어 양을 증오하게 되었다. 그동안 함께 지내는 내내 자신의 어떤 말이나 시선도 제럴드에게 그런 힘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잠깐이었다. 제럴드는 곧 원래대로 돌아왔고 다만 늘 나른하던 눈빛에 흥미가 스쳤고 빈정대는 목소리에는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참 극적인 아가씨네. 난 내일 떠나야겠어. 루시아는 웃었고 그가 차를 가져오겠다며 느긋하게 테이블 옆으로 자리를 뜨자 속으로 흡족해했다. 그 사이 방 한쪽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코번트리 부인은 실신소동의 기진맥진에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고 벨라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분주했다. 에드워드는 창백한 가정교사에게 차를 먹이겠다고 나섰다가 서툰 손길로 찻일을 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그는 루시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길을 보냈지만 그녀는 모른 채 했다. 결국 차통을 엎지르며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자 뮤어 양이 조용히 그 자리에 나섰다. 제가 바로 제 일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 남자를 향해 수줍은 눈길을 던졌다. 이런 일로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 티스푼 좀 주시겠어요? 이건 혼자서도 잘 치울 수 있어요. 부인께서 차를 어떻게 드시는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에드워드는 의자를 끌어다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실수를 웃음으로 넘겼고 뮤어 양은 능숙하고 단정한 손놀림으로 작은 일을 처리해 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제럴드는 김이 오르는 찻잔을 받은 뒤에도 잠시 자리를 뜨지 않고 그녀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며 에드워드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다. 하지만 뮤어 양은 그가 마치 조각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던진 유일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일어나 설탕 그릇을 들고 코번트리 부인에게로 향했다. 코번트리 부인은 새 가정교사의 겸손하고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태도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다. 정말 뮤어 양은 보석 같은 존재로군요. 앨리스가 죽은 뒤로는 이렇게 맛있는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벨라는 차를 늘 못 끓이고 루시아는 크림을 꼭 잊어버리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 참 잘하는군요.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앞으로도 제가 늘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다면요, 부인. 뮤어 양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뺨에 희미한 혈색이 돌아 전보다 훨씬 보기 좋아 보였다. 형이 물어보네요. 뮤어 양이 떠나실 때 시드니 씨가 댁에 계셨는지. 제럴드는 그 질문을 되풀이할 만큼 성의가 없었기에 에드워드가 대신 전했다. 뮤어 양은 제럴드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아니요, 몇 주 전에 집을 떠나셨어요. 제럴드는 사촌에게로 돌아가 그 옆에 털썩 몸을 던지며 말했다. 내일은 떠나지 않을 거야.
사흘간 기다려보지. 왜? 루시아가 물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가정교사 쪽을 의미심장하게 가리키며 말했다. 시드니의 그 수상한 일의 중심에 저 여자가 있는 것 같거든. 요즘 시드니는 영 딴 사람 같았고 결국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잖아. 난 현실에서 벌어지는 로맨스도 꽤 좋아해. 너무 길거나 읽기 힘들지만 않다면 말이야. 저 여자가 예뻐 보이기라도 해? 전혀. 기묘하게 짝이 없는 작은 표본이지. 그런데 왜 시드니 씨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 녀석은 별종이잖아. 자극적인 거. 그런 걸 좋아하지. 무슨 말이야, 제럴드? 저 여자가 나를 쳐다보던 것처럼 너를 한번 바라보게 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준호, 차 한 잔 더 마실래? 응, 부탁해. 루시아는 그가 자신을 시중드는 걸 좋아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말고는 그 어떤 다른 여자의 시중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느릿하게 일어나기도 전에 뮤어 양이 쟁반에 찻잔을 올려들고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루시아가 차갑게 고개만 끄덕이며 잔을 받자 뮤어 양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 귀가 꽤 밝아서 방 안에서 오가는 말들을 의도하지 않아도 듣게 됩니다. 저에 대한 말씀은 개의치 않아요. 하지만 혹시 제가 듣지 않기를 바라실 이야기라면 조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 점만 미리 말씀드려요. 그녀는 왔을 때처럼 아무 소리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어때? 제럴드가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촌에게 낮게 물었다. 집안에 두기엔 참 불편한 여자야. 그녀를 데려오자고 권한 게 후회돼. 당신 어머니는 벌써 마음을 주셨고 이제 와서 내보내기도 쉽지 않겠지. 루시아는 반쯤은 화가 나 있었고 반쯤은 재미있어 있다. 쉿, 말 조심해. 저 여자는 네 말 다 듣고 있어. 네드가 지금 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저 여자는 여전히 네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 그 정도면 말 다 했지. 이거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잠깐,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들어보고 싶어. 루시아는 사촌의 입술 위에 손을 얹었다. 그는 그 손에 입을 맞추고는 가느다란 손가락에 낀 반지를 심심풀이 삼아 돌리기 시작했다. 프랑스에 몇 년 머물렀습니다, 부인. 하지만 함께 지내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 시드니 부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뮤어 양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덧붙였다. 병이 났습니다. 전염성 열병이었어요. 그래서 시드니 부인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잘했네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전염될 위험이 없는 건가요? 코번트리 부인이 걱정스레 물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이미 회복된 지 꽤 되었어요. 다만 병원에 남아 있었던 건 시드니 부인 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툼이라도 있었던 건 아니겠죠?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다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말씀드리죠. 괜한 비밀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가족분들만 계신 자리이니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대 젊은 신사분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은 묻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아주 신중하고 옳은 판단이었어요, 뮤어 양. 이 일은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벨라, 이 이야기는 친구들에게도 절대 하지 말도록 하렴. 여자애들은 수다를 좋아하니까 이런 소문이 도는 건 시드니 부인께 무엇보다 성가신 일이 될 거야. 그렇게 위험한 젊은 숙녀를 굳이 이 집으로 보내다니. 참 친절한 이웃이시네. 여기엔 젊은 신사가 둘이나 있는데 말이야. 시드니가 이미 걸려들었으면 왜 그냥 놓아줬을까? 제럴드가 사촌에게 중얼거렸다. 자기만 가진 바보를 아주 경멸했기 때문이죠. 뮤어 양은 소파 구석에서 쇼를 집어들며 그 말들을 거의 그의 귀에 속삭이듯 떨어뜨렸다. 도대체 언제 여기까지 온 거야? 제럴드는 또 한 번 강한 자극을 받은 사람처럼 외쳤다. 그래도 기계는 있군. 시드니가 정말 그녀를 홀리려 들었다면 아주 통쾌하게 퇴짜 맞았겠지. 당구 치러나 가자. 약속했잖아. 루시아가 단호하게 일어서며 말했다. 제럴드의 관심이 다른 데에 쏠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난 너의 충실한 종이야. 어머니는 매력적인 분이지만 가족끼리만 있는 저녁 모임은 조금 지루해서 말이야.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그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와 악수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촌의 뒤를 따라 나갔다. 이제 다들 갔으니 마음 편히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난 네드 오빠는 오빠의 개들만큼이나 전혀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벨라는 어머니의 발치에 앉으며 말했다. 뮤어 양, 우리 딸은 여태 가정교사를 둔 적이 없어서 16치고는 공부가 많이 뒤처져 있어요. 아침 시간은 전부 이 아이와 보내며 가능한 한 빨리 진도를 나가주세요. 오후에는 함께 산책이나 마차를 타고 저녁에는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시간을 보내셔도 괜찮아요. 시골에 있는 동안은 아주 조용히 지내요. 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아들들은 흥겨운 걸 원하면 밖으로 나가고 집안일은 보퍼트 양이 맡아 가능한 한 제 역할을 대신해줘요. 나는 몸이 약해 정오에 잠깐 바람을 쐬는 것 외에는 저녁까지 방에 머물러요. 우선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보죠. 서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인. 방금 전 제럴드를 놀라게 했던 그 목소리와 지금 이 말을 내뱉은 온순하고 기운 없는 목소리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좀처럼 믿기 어려웠다. 또한 그토록 창백하고 인내심 어린 얼굴이 아까처럼 갑자기 불꽃을 튀기듯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젊은 가주의 말에 대답하며 뮤어 양이 어깨 너머로 던졌던 그 눈빛에는 분명 그런 불길이 서려 있었다. 에드워드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엾은 여자야. 분명 힘든 삶을 살아왔겠지. 그리고 그녀가 여기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조금은 편해지게 해주자고 마음먹었다. 그는 그녀가 피곤할 것이라며 말을 꺼냈고 그녀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벨라는 그녀를 밝고 아늑한 방으로 데려가 짧지만 다정한 말과 함께 잘 자라는 인사를 담은 입맞춤을 건네고 나왔다. 혼자가 되자 뮤어 양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녀는 먼저 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 이를 악물며 격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어. 여자의 재치와 의지가 힘을 발휘한다면 말이야. 그녀는 잠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얼굴에는 거의 적개심에 가까운 경멸이 떠올라 있었고 이내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하듯 주먹을 들어 위협적으로 흔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프랑스 사람 특유의 어깨 으쓱임을 하고는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다. 그래, 마지막 장은 첫 장보다 멋질 거야. 아, 세상에, 배고프고 피곤해 죽겠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작은 트렁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독한 술을 따라 한 잔을 만들었고 카펫 위에 앉아 그것을 무척 맛있게 마시며 날카로운 눈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나쁘지 않아. 일에 볼만한 무대야. 어려울수록 더 마음에 들지. 메르시, 나의 친구. 다른 어떤 것보다 넌 나에게 용기와 기운을 줘. 자, 막은 내려갔어. 그러니 배우라 해도 몇 시간쯤은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되겠지.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앉은 채 머리에서 길고 풍성한 따은 머리를 풀어냈다. 얼굴에 분홍 볼터치를 닦아내고 진주처럼 보이던 몇 개의 치아를 뽑아냈다. 그리고 옷을 벗자 마침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다. 30은 훌쩍 넘어 보이는 지치고 수척하며 음울한 여인이었다. 변신은 놀랄 만큼 극적이었지만 그 비밀은 옷이나 인공적인 치장보다는 그녀가 썼던 표정에 있었다. 이제 혼자가 되자 끊임없이 움직이던 얼굴은 본래의 모습으로 가라앉았다. 피로하고 거칠고 씁쓸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한때 아름답고 행복했고 순진하며 다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 기대어 앉아 어떤 상처나 상실 혹은 좌절을 곱씹고 있는 이 음울한 여인에게는 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삶의 모든 빛을 가려버린 무엇인가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1시간 남짓 그녀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때로는 얼굴 옆에 늘어진 몇 가닥의 머리칼을 멍하니 만지작거렸고 때로는 독한 술을 입에 대며 차갑게 식은 피를 데우는 듯 했다. 한 번은 가슴을 반쯤 드러내 막 아문 상처의 흉터를 끔찍하리만치 날선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나 지독한 피로와 마음의 고통에 짓눌린 사람처럼 조용히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이 장 좋은 출발. 이튿날 아침 뮤어 양이 방을 나설 무렵 집안에서는 하녀들만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정원을 가로질러 나갔다. 겉으로는 꽃에 마음을 빼앗긴 듯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길은 오래된 저택과 그를 둘러싼 그림 같은 풍경을 빠짐없이 훑고 있었다. 나쁘지 않아.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이어진 정원 쪽으로 들어서며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쪽이 더 좋을 수도 있지. 난 가장 좋은 걸 가질 테니까. 빠른 걸음으로 걷던 그녀는 마침내 넓게 펼쳐진 잔디밭에 이르렀다. 그 너머에는 존 코번트리 경이 홀로 위엄을 누리며 살고 있는 유서 깊은 대저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참나무들, 잘 다듬어진 관목숲, 화사한 정원과 햇볕이 잘 드는 테라스, 정교하게 조각된 박궁, 널찍한 방들, 제복을 입은 하인들,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의 종가에 어울릴 만한 모든 사치와 품격이 갖춰진 것이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류여양의 눈빛은 반짝였고 걸음은 한층 단단해졌으며 자세에는 은근한 당당함이 배어나왔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오랫동안 품어온 바람이 이루어질 조짐을 보일 때의 미소였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모자를 뒤로 살짝 밀고 두 손을 느슨하게 앞으로 모았으며 마치 이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은 소녀처럼 순진한 감탄에 잠긴 모습이 되었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이유가 있었다. 50에서 60 사이로 보이는 건강하고 잘생긴 신사가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을 지나 들어오더니 젊은 낯선 이를 보고 걸음을 멈춘 것이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볼 틈밖에 없었다. 뮤여 양은 곧바로 그의 존재를 느낀 듯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서며 작게 탄성을 내질렀다. 말을 걸어야 할지 달아나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예의 바른 존경은 모자를 벗고 그에게 잘 어울리는 옛식의 정중함으로 말했다. 방해해서 실례했습니다, 아가씨. 그 보답으로 원하시는 만큼 거닐며 마음에 드는 꽃을 마음껏 꺾으시라 권해도 되겠습니까? 꽃을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군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즐기셔도 됩니다. 뮤어 양은 처녀다운 수줍음과 꾸밈없는 태도를 한껏 드러내며 답했다.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사과드려야 할 쪽은 저예요. 실례인 줄을 알면서도 존 경께서 안 계신 줄 알았기에 감히 들어왔거든요. 이 오래된 저택을 꼭 한번 보고 싶었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와버렸어요. 그럼 만족하셨습니까?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마음에 드는 것 이상이에요. 정말 마음을 빼앗겼어요. 제가 지금껏 본 곳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국내외로 이름난 저택들을 여럿 보았지만 여기만한 곳은 없었어요. 저택이 그 찬사를 들으면 무척 기뻐하겠군요. 주인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요. 신사는 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분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칭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녀는 여전히 시선을 떨군 채 말했다. 왜 그렇죠? 그는 더욱 흥미로워진 듯 물었다. 두려워서요. 존경이 무섭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분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너무 훌륭하고 고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커서 혹시라도 제가... 뭐죠, 아가씨? 괜찮다면 끝까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흠모하고 있는 걸 들킬까 봐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연세가 드신 분이시고 덕과 용기를 흠모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뮤여 양은 햇살이 머리칼과 고운 얼굴에 내려앉은 채 진지하면서도 사랑스럽게 서 있었다. 존경은 허영심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름도 모르는 젊은 아가씨에게서 이런 찬사를 듣는 것이 그리 싫지는 않았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도 한층 깊어졌다. 그러나 그는 직접 묻는 무례를 범하지도 그녀가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을 굳이 드러내게 하지도 않았다. 모든 건 우연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그녀가 발길을 돌리려 하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온실 꽃다발을 내밀며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말했다. 존경의 이름으로 이 작은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호의적인 평에 감사드리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칭찬받을 분은 아닙니다만. 미여 양은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가 잠시 그를 바라본 뒤 이내 시선을 떨구었다. 그리고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리듯 말했다. 몰랐어요. 실례했습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존경. 그는 소년처럼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왜 날 존경이라 부르는 거죠? 내가 정원사나 집사일지도 모르잖아요. 아까는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칭찬이 과하다고는 본인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을 테니까요. 미여 양은 여전히 소녀다운 당혹감에 잠긴 채 중얼거렸다. 자, 그럼 이 일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올 땐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벨라는 늘 친구들을 저택으로 데려오거든요. 내가 젊은 사람들을 좋아해서 말이야. 전 친구가 아니에요. 전 그저 코번트리 양의 가정교사일 뿐이에요. 미여 양은 얌전히 다리를 구부려 인사를 했다. 그 순간 존경의 태도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했겠지만 미여 양은 즉시 느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치미는 분노에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러나 존중과 자존심이 묘하게 섞인 태도로 여전히 내밀어져 있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존경의 작별 인사에 고개를 숙인 뒤 경쾌한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남겨진 노신사는 코번트리 부인이 대체 어디서 이토록 묘하게 인상적인 가정교사를 데려왔는지 궁금해했다. 이만하면 됐어. 시작으로는 꽤 괜찮아. 미여 양은 집으로 돌아가며 혼잣말을 했다. 근처의 푸른 목초지에는 잘생긴 말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말은 고개를 들어 인사를 기대하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문득 마음이 동한 그녀는 울타리를 넘어가 클로버 한 움큼을 꺾어들고 말을 불렀다. 이런 행동은 숙녀에게서 처음 보는 일이었는지 말은 새로운 일을 쫓아내려는 듯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했다. 그래, 알겠어. 그녀는 웃으며 소리내어 말했다. 난 네 주인이 아니니 네가 반항하는 거지? 그래도 결국엔 내가 이길 거야. 그녀는 풀밭에 앉아 데이지 꽃을 따며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말의 거친 몸놀림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말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가와 그녀의 냄새를 맡고 치맛자락을 살짝 건드렸다. 그제야 그녀는 클로버를 내밀며 부드럽게 말을 걸고 달래는 소리를 냈다. 이윽고 한참의 애정과 인내 끝에 말은 반짝이는 목을 쓰다듬게 허락했고 그녀는 갈기를 고르듯 손으로 쓸어내렸다.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풀밭에 앉은 가느다란 여인과 고개를 숙여 그 손길을 받아들이는 기백 있는 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에드워드 코번트리는
더는 참지 못하고 담을 뛰어넘어 다가왔다. 그의 얼굴과 목소리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호야.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 걱정했을 겁니다. 헥터는 사납고 제멋대로라 길들이려던 마부를 여러 다치게 한 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코번트리 씨. 이 고귀한 말을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마부들은 마음을 얻는 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기세를 꺾지 않고도 길들일 수 있다는 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일어나 헥터의 목에 손을 얹었다. 헥터는 그녀가 치맛자락에 모아둔 풀을 먹고 있었다. 뮤여 양만의 비결이 있으시군요. 헥터는 지금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전엔 주인 말고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침 먹이도 주시겠어요? 전 늘 빵을 가져와 아침 전에 놀아주거든요. 그럼 질투하지 않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은 유난히 밝고 아름다워 그는 왜 전날 밤 그 눈빛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스스로 놀랐다. 전혀요. 마음껏 예뻐해 주세요. 그 녀석에겐 좋은 일이죠. 자기 종족조차 업신여겨 늘 혼자 지내는 녀석이니까요. 주인을 닮아서 말이에요. 그는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이렇게 행복한 집이 있는데도요, 코번트리 씨? 밝은 눈에서 부드러운 연민의 시선이 흘렀다. 아, 그건 배은망덕한 말이었네요. 벨라를 생각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차남들은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아직 전 그런 기회를 만나지 못했고요. 차남이시라고요? 저는 실례했습니다. 뮤여 양은 더 물을 권리가 없다는 듯 말을 멈췄다. 에드워드는 솔직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이 집의 상속자라고 생각하셨군요. 그럼 어젯밤 제 형은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보퍼트 양을 흠모하는 손님 중 한 분으로요. 성함을 듣지도 못했고 그분을 알아볼 만큼 유심히 보지도 않았어요. 제 눈엔 당신의 훌륭한 어머니와 사랑스러운 여동생 그리고 그녀는 말을 거기서 멈췄다. 그리고 반은 수줍고 반은 고마운 눈빛으로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만으로도 미처 끝내지 않은 말을 말보다 더 잘 전하고 있었다. 그는 21살이었지만 여전히 소년 같았고 그 의미심장한 눈빛이 마주쳤다가 이내 떨어지자 갈색 뺨에 옅은 홍조가 스쳤다. 그래요. 벨라는 정말 괜찮은 아이죠. 누구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뮤여 양이라면 분명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사실 벨라는 참 사랑스러운 말갈량이거든요. 그는 안전한 화제로 말을 돌리며 웃었다. 어머니가 편찮으셨고 벨라는 늘 곁에서 돌보느라 그동안 공부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겨울에 도시로 나가면 사교계에 나가게 될 테니 그 큰일을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이렇게 즐기고만 있을 게 아니라 벨라 양에게 가봐야겠네요. 오래 아파서 갇혀 지내다 나오면 시골 풍경이 너무 좋아서 해야 할 일을 잊기 쉽거든요. 제가 혹시 소홀해지면 꼭 일깨워주세요, 코번트리 씨. 코번트리라는 이름은 형에게나 어울려요. 여기서는 그냥 네드라고 불러주세요. 에드워드가 그렇게 말하며 집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헥터는 담장까지 따라와 우렁찬 울음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때 벨라가 달려와 마치 마음 먹고 좋아해 주기로 한 사람처럼 뮤여양을 반겼다. 와, 꽃다발이 정말 예뻐요. 전 꽃다발을 예쁘게 만들지를 못해서 늘 속상해요. 엄마는 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시잖아요. 뮤여양은 정말 감각이 있으세요. 그녀는 뮤여양이 존경의 온실꽃에 가느다란 풀잎과 고운 고사리, 향기로운 들꽃을 더해 한층 아름답게 만든 꽃다발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뮤여양은 부드럽게 꽃다발을 벨라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그럼 이걸 어머님께 가져다 드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매일 꽃다발을 만들어 드려도 되는지 여쭤봐 주시겠어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저로선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어머, 정말 친절하시네요. 물론 좋아하시죠. 이슬이 마르기 전에 얼른 가져다 드릴게요. 벨라는 꽃과 함께 전할 예쁜 말을 들고 기쁘게 달려갔다. 에드워드는 정원사에게 잠시 말을 걸었고 뮤여양은 혼자 계단에 올라갔다. 긴 복도 양쪽에는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흥미롭게 살폈다. 그중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젊고 아름답지만 몹시 도도해 보이는 여성의 얼굴이었다. 뮤여양은 단번에 누구인지 짐작했고 마치 뜻밖의 기회를 붙잡은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뒤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나 고개를 돌리니 루시아가 서 있었다. 뮤여양은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초상화를 바라보며 마치 무심코 튀어나온 말인 것처럼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조상님의 초상인가요, 보퍼트 양? 제 어머니 초상이에요. 루시아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사랑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아, 닮으셨어요. 짐작했어야 했는데 어젯밤에는 제대로 뵙질 못했어요.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시드니 부인께서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제 처지를 잠시 잊었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허리를 숙여 루시아의 손에서 떨어진 손수건을 집어 건넸다. 겸손한 태도가 자존심 강하지만 마음은 너그러운 루시아의 마음을 건드렸다. 고마워요. 오늘 아침엔 좀 괜찮으세요? 루시아가 상냥하게 물었다. 뮤여양이 괜찮다고 하자 그녀는 걸음을 옮기며 덧붙였다. 벨라가 지금 없으니 제가 아침 식사 자리로 안내할게요. 우리는 늘 아주 격식 없이 식사해요. 이모는 내려오지 않으시고 사촌들은 밥 먹는 시간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드셔도 돼요. 벨라와 에드워드는 두 사람이 자리에 앉기 전에 도착했다. 뮤여양은 조용히 아침을 먹으며 1시간 남짓의 성과에 속으로 흡족해했다. 에드워드는 헥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벨라는 꽃에 대한 어머니의 감사를 전했다. 루시아는 가정교사가 자신을 아름다운 어머니와 닮았다고 했던 말을 은근한 자부심과 함께 몇 번이고 떠올렸다. 모두가 저마다 창백한 소녀가 집에 편안함을 느끼도록 애썼고 그 따뜻한 분위기에 뮤여양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이내 슬프고 기운 없는 표정을 벗고 파리에서의 생활, 예전에 러시아에서 예르마다노프 공작 가문의 가정교사로 지냈던 이야기, 재치 있는 일화들을 들려주며 자리를 웃음으로 채웠다. 한창 흥미진진한 모험담이 이어지던 중
제럴드가 들어왔다. 그는 나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정교사가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마치 또 다른 날의 권태가 이미 시작된 사람처럼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뮤어 양은 그 자리에서 말을 멈췄고 아무리 권해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다.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마저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벨라 양과 함께 책을 볼 시간이라서요. 뮤어 양은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학생과 함께 방을 나갔다. 집안의 젊은 주인에게는 그의 무심한 고개의 끄덕임에 가볍게 예를 갖춘 인사만 남겼을 뿐 더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고마운 분이네. 내가 들어오면 알아서 나가주고 눈앞에서 풀이 죽어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으니 말이야. 저 여자는 대체 어느 부류지, 네드? 도덕파? 우울파? 낭만파? 아니면 대담파? 제럴드는 늘 그렇듯 커피 위로 몸을 늘어뜨린 채 말했다. 어느 쪽도 아니야.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 아침에 헥터를 길들인 걸 봤어야 했는데. 에드워드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 나쁘지 않은 수였군. 제럴드가 대꾸했다. 관찰력도 있고 행동도 빠른 아가씨야. 네 약점을 금세 알아보고 바로 공략하다니. 말을 먼저 길들이고 그 다음엔 주인을 노리는 거지. 이 판을 지켜보는 건 재미있겠어. 다만 너무 심해지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둘 다 제압해야겠지만. 그럴 필요 없어, 형. 내가 무고한 아가씨를 괜히 의심하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형이야말로 가장 탐나는 상대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이나 잘 지키라고 했을 거야. 물론 그런 게 있다면 말이지. 나도 가끔은 그게 있는지 의심스러워. 하지만 그 작은 스코틀랜드 여자가 그걸 증명해 줄 것 같지는 않군. 루시아, 넌 어때? 제럴드는 곁에 앉아있던 사촌에게 물었다.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원할 땐 정말 재밌어. 오랜만에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우리 웃음소리 안 들렸어? 들렸지. 그럼 이제 그 재미난 이야기들로 나도 좀 즐겁게 해주시지. 그건 불가능해. 그녀는 말투와 억양이 재미의 절반이거든. 아, 형이 딱 10분만 더 늦었어도 좋았을 텐데. 형이 들어오는 바람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에서 끊겼어. 왜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았지? 제럴드가 호기심을 보였다. 어젯밤 우리 얘기를 들은 거 잊었어? 그녀를 귀찮은 존재로 본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자존심도 있고 여자는 그런 말을 절대 잊지 않잖아. 루시아가 대답했다. 그리고 아마 용서도 안 하겠지. 그럼 그녀의 불쾌함을 감수해야겠군. 시드니 때문에 조금 흥미가 생겼어. 그녀에게서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없지만 저런 입을 가진 여자는 절대 뭔가를 털어놓거나 고백하지 않거든. 그래도 대체 무엇이 그를 사로잡았는지는 한번 보고 싶어. 확실히 홀려 있었어. 사교계에서 만난 그 어떤 숙녀 때문은 아니었고 말이야. 레드, 혹시 뭐 들은 거 없어? 난 험담이나 소문을 좋아하지도 듣지도 않아. 레드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잠시 뒤 루시아도 집사의 부름을 받고 자리를 떴다. 제럴드는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지루한 상대만을 남기고 혼자가 되었다.
들어오며 미여양이 하던 이야기의 일부를 들은 탓에 그는 자꾸만 그 결말이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다시 듣고 싶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었다. 도대체 왜 내가 들어오자마자 달아난 거지? 정말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있다면 좀 더 쓸모있게 굴어야지. 루시아가 있어도 솔직히 여긴 지독하게 심심하단 말이야. 응? 저게 뭐지? 그것은 풍부하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화려한 이탈리아 가곡을 부르고 있었고 그 표현은 음악을 2배로 매혹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제럴드는 프랑스식 유리문을 나가서 햇살 가득한 테라스를 거닐며 전문가적인 태도로 노래를 즐겼다. 다른 곡들이 이어졌고 그는 여전히 걸으며 계속 들었다. 권태도 시간이 가는 것도 잊은 채로. 한 곡이 끝나자 그는 무심코 박수를 쳤다. 뮤여양의 얼굴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음악이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럴드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음악만큼은 그가 결코 실증내지 않는 것이었고 루시아도 벨라도 그를 사로잡을 만한 실력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1시간가량 테라스나 잔디밭을 서성거리며 햇살을 즐겼다. 무언가를 하거나 사람을 찾기엔 그는 너무나 게을렀다. 마침내 모자를 손에 든 벨라가 밖으로 나오다 풀밭에 누워있는 오빠를 보고 거의 걸려 넘어질 뻔했다. 이 게으른 인간. 여기서 내내 빙둥대고 있었던 거야? 벨라는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니, 아주 바빴지. 와서 네가 그 작은 용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봐. 안 돼. 뮤여양이 프랑스어 수업후에 나가서 잠깐 뛰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야 그림 수업 준비가 된다나 봐. 이렇게 더운 날에 뛰라니. 좀 앉아서 벌이랑 도마뱀 말고는 아무 친구도 없던 이 불쌍한 오빠나 좀 위로해줘. 그는 말하며 벨라를 끌어당겼고 벨라는 순순히 앉았다. 그의 태만함에도 불구하고 제럴드는 누구나 자연스레 따르게 되는 사람이었다. 뭐하다 왔어? 그 조그만 머리에 우아한 잡동산이나 잔뜩 쑤셔 넣었겠지? 아니야. 정말 재밌었어. 지는 정말 재밌고 친절하고 똑똑해. 지루한 문법은 하나도 안 하고 예쁜 프랑스어로 그냥 이야기만 했는데 신기하게도 술술 늘더라. 루시아 언니가 가르치던 방식이랑은 완전히 달라. 무슨 얘기를 했는데? 별별 얘기 다. 진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그 다음엔 그녀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우리 집안 얘기 같은 걸 물었겠지? 전혀 아니야. 우리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어 보여. 그래도 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일이랑 존 삼촌, 오빠, 네도 오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중간에 조용히 이러는 거야.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었네요. 낯선 사람에게 집안 사정을 그렇게 털어놓는 건 좋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벨라? 오빠 이야기. 아, 그럼 지루해질 만도 했겠군. 내 이야기가 지루했던 것 같아. 사실 내가 한 말에 반도 안 들었을걸. 내가 따라 그릴 수 있도록 뭔가를 그리고 있었거든. 그리고 코번트리 집안 말고 더 재밌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건 어떻게 알아? 표정 보고 알지. 오빠, 음악은 어땠어?
좋았어. 내가 박수 치니까 그 여자 화났어? 놀라긴 했는데 이내 은근히 뿌듯해 보였는데 그리고는 내가 계속해달라고 졸라도 피아노를 바로 닫았어. 진이라는 이름 예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 그런데 왜 뮤어양이라고 안 불러?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어. 그 호칭이 싫대. 그냥 진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해. 나 벌써 그 사람에 대해 아주 그럴듯한 로맨스가 하나 떠올랐어. 언젠간 물어봐야지. 분명 사랑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을 거야. 쓸데없는 상상은 그만해. 미어양이 보여준 행실을 본받아 남의 사정에 호기심 갖지 마. 오늘 밤엔 노래 좀 해달라고 해. 난 그게 좋더라. 아마 안 내려올걸? 우린 내 작은 응접실에서 책 읽고 바느질하기로 했어. 이제 거기가 우리 공부방이야. 엄마는 방에 계실 거고 오빠랑 루시아 언니는 거실을 마음껏 써도 돼. 고맙다. 그럼 네드는 뭐 한대? 엄마랑 같이 있겠대. 착한 네드 오빠. 오빠도 좀 나서서 네드 오빠가 할 일을 좀 찾아줘. 뭐라도 하고 싶어 안달인데 자존심이 있어서 오빠한테 여러 번 무시당한 뒤로는 다시는 부탁도 안 하잖아. 존 삼촌의 도움도 거절했고. 내가 곧 처리할 거야. 그러니 나 좀 괴롭히지 마. 당분간은 여기서 조용히 지내는 것도 괜찮아. 오빤 늘 그렇게 말하잖아. 하지만 네드 오빠는 오빠에게 의존하는 걸 괴로워해. 엄마랑 나는 상관없지만 네드 오빠는 남자잖아. 네드 오빠는 자기가 곧 직접 나서겠다고 했어. 그러면 그땐 오빠가 너무 늦었다고 후회할지도 몰라. 뮤여양이 창밖을 보고 있네. 이제 가서 뛰어. 안 그러면 혼날 거야. 그럴 사람 아니거든. 전혀 무섭지 않아. 너무 상냥하고 다정해. 벌써 좋아졌어.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오빠도 네드 오빠처럼 까매질걸? 아참, 진도 네드 오빠가 오빠보다 더 잘생겼다고 하더라. 그분의 안목에 감탄하겠는걸? 나도 전적으로 동의해. 진 말로는 네드 오빠가 남자답다고 했어. 남자에겐 그게 외모보다 더 매력적이래. 표현을 정말 잘하지. 이제 나 간다. 벨라는 뮤여양이 불러주던 가장 아름다운 노래의 후렴을 흥얼거리며 경쾌하게 달려갔다. 남자에겐 아름다움보다 기계가 더 매력적이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대체 쓸 데도 없는데 어떻게 기계를 발휘하란 말이지? 제럴드는 모자를 눈 위로 덮은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잠시 뒤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다.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곁눈질로 바라보니 뮤어양이 벨라에게로 가려는 듯 테라스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잔디로 내려가는 돌계단은 두 칸뿐이었다. 그는 바로 그 근처에 누워 있었고 뮤어양은 거의 다가올 때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가 곧 균형을 되찾았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잠든 척 누워있는 그의 모습에 의심의 여지 없는 경멸의 눈길을 던졌다. 벨라의 말 중에도 그를 거슬리게 한 대목은 몇 있었지만 이 눈빛 하나가 그를 진짜 화나게 만들었다. 물론 그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제럴드 오빠, 이리 와, 빨리! 잠시 후 벨라가 소리쳤다. 그녀는 나무 정자 곁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통스러워 보이는 뮤어양이 앉아 있었다. 제럴드는 몸을 일으켜 느릿하게 다가갔지만 뮤어양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재촉했다. 부르지 마세요. 그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은 이라는 말에 실린 강조는 매우 분명했다. 무슨 일이야, 벨라? 그는 평소보다 훨씬 또렷한 눈으로 물었다. 진을 놀라게 해서 발목을 삐끗하게 했잖아. 아주 아파하니까 지방까지 부축해드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풀숲에 뱀처럼 누워있지 마. 벨라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부축해도 될까요? 제럴드는 팔을 내밀었다. 뮤어 양은 그를 짜증나게 하던 바로 그 표정으로 올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벨라 양이면 충분해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는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한 동작으로 그녀의 팔을 끌어 자기 팔에 걸고 집 안으로 이끌었다. 뮤어 양은 조용히 따랐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한 뒤 아주 간단한 감사 인사만 남기고 그를 돌려보냈다. 이 정도로 애를 쓴 데 비하면 조금쯤 더 고마워해도 되지 않나 싶었지만 그는 곧 늘 그를 반기던 루시아에게로 갔다. 뮤어 양은 티타임이 되기 전까지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휴양 중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가족들끼리 조용히 지내며 저녁도 일찍 먹고 손님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교사는 저녁 식사에는 양해를 구하고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녁 틱타임에는 내려왔다.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가볍게 다리를 절었다. 그 자리에 존경이 조카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가정교사에게 신사들이 가정교사에게 의뢰 보내는 그 정도의 가벼운 인사만 건넸다. 그녀가 차 주전자 뒤 자신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자 제럴드가 에드워드에게 말했다. 푸스툴 하나 가져다 주고 상태가 어떤지 물어봐, 네드. 그리고 삼촌 앞에서 괜히 친절해 보이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이 자신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래, 알겠다. 제법 괜찮은 아가씨 같구나. 미인까지는 아니지만 교양 있고 예의 바르지. 그 계층에선 그게 더 중요해. 그때 그의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차를 좀 드릴까요? 뮤어 양이 잔을 들고 서 있었다. 아, 고마워요. 존경은 그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제럴드는 자기 잔을 받아들며 공손하게 말했다. 저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는데 저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정말 너그러우시군요. 제 의무니까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기꺼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어조로.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벨라와 에드워드에게는 미소 짓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사로잡는 모습으로 변했다. 루시아는 삼촌과 제럴드 곁을 지키며 그들을 자기 쪽에 붙잡아두려 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자꾸 테이블 쪽에 명랑한 무리로 흘러가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루시아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 이야기를 최대한 흥미롭고 감동적으로 들려주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서 존경이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이야기보다 훨씬 유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크게 언짢아진 루시아는 말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벨라는 가정교사를 대하는 법을 전혀 몰라요. 저렇게 네드와 함께 신분의 차이를 잊고 대하면 저 사람을 망쳐놓을 거예요.
벌써 주제 넘은 기색이 보이는데 이모가 제때 한마디 해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기다려줘. 제럴드가 말했지만 존경은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다. 그런 시시한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다면 삼촌처럼 따라가 보지 그래? 고마워. 그럼 그렇게 하지. 루시아는 그대로 버려졌다. 그 사이 뮤어 양은 이야기를 마쳤고 벨라를 손짓으로 부른 뒤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관심이나 자신이 남기고 간 공허함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사람처럼 방을 나갔다. 에드워드는 어머니를 보러 갔고 제럴드는 루시아의 마음을 풀기 위해 되돌아갔다. 존경은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갔다. 테라스를 따라 천천히 걷던 그는 불이 켜진 벨라의 공부방 창가에 이르렀다. 한마디 인사를 하고 싶어 살짝 커튼을 밀치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겨운 광경이었다. 벨라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 견 낮은 의자에는 불빛이 고운 머리칼과 섬세한 옆 얼굴에 내려앉은 뮤어 양이 앉아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소설이겠지. 존경은 속으로 생각하며 낭만적인 소녀 둘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러나 말을 건네기 전 잠시 귀를 기울인 그는 그것이 소설이 아니라 역사서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잃는 솜씨에 걸음을 멈췄다. 매끄럽게 흐르는 목소리는 사실 하나하나를 흥미롭게 만들었고 인물 묘사는 극적인 효과로 살아났다. 모든 이야기가 또렷이 기억에 남을 만큼이었다. 존경은 역사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지만 시력이 나빠지며 그 즐거움도 자주 방해받고 있었다. 대신에 책을 읽어줄 누군가를 구해보기도 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못해 그 계획을 포기한 터였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 부드럽게 흐르는 음성이 저녁 시간을 얼마나 즐겁게 해줄까. 그리고 벨라가 이런 가정교사를 둔 것이 문득 부러워졌다. 그때 벨이 울렸고 벨라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요. 엄마께 다녀와야 해요. 그 다음엔 이 매력적인 왕자 이야기를 계속 읽어요. 그녀는 재빨리 나갔다. 존경도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물러나려 했지만 그 순간 뮤어 양의 뜻밖의 행동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로 두 팔을 뻗어 그 위에 머리를 묻더니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한 울음을 터뜨렸다.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존경은 조심스레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날 밤 내내 그 친절한 노신사는 조카의 흥미로운 젊은 가정교사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머리를 굴렸다. 자신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그녀가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로. 지금까지 가면 뒤에서 2장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한적한 시골 저택에 코번트리 가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진 뮤어라는 한 가정교사가 등장하죠. 처음에 그녀는 아주 창백하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자연스레 동정심을 자아내지만 곧 깨닫게 되었죠.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표정, 태도, 말투, 심지어 그 나이마저도 모두가 진실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제럴드와 루시아를 제외한 이 집안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새 짐 뮤어에게 마음을 빼앗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어디까지가 연기지? 방금 그 장면은 진짜였나? 그러다 곧 이것도 계산이었구나 하고 씁쓸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진뮤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집안에 들어온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